이건희. 그 이름 석자가 지닌 무게에 비하면 조용하고도 차분한 마지막이었다. 일요일 아침에 전해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부고. 장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비공개 가족장을 택했다. 조화와 조문도 사양했지만 고인을 추모하고픈 발길을 막을 순 없었다.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시고 우리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 소위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하는 큰 기여를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어떤 추억이 계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세요. 네, 항상 따뜻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 다저스에서 컴퓨터 모니터가 삼성이라 그걸 가지고 제가 자랑스러우고 자랑하고 선수들에게 이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전 다저스 구단 주신 오말리 씨가 좀 안부 좀 전해주고 어렸을 때 같이 이제 한국 방문할 때 집에서 같이 식사했을 때 그때 이재용 부회장님이 굉장히 어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좀 용기와 또 이렇게 좀 위로 좀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연결식은 비공개로 엄수됐다.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넘게 투병 생활을 이어왔던 이건희 회장. 향년 78세. 그룹 회장으로 삼성을 이끌어온 지 33년 만의 작별이다. 운구 행렬은 삼성전자 화성기흥 반도체 사업장으로 향했다. 삼성의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곳으로 고인은 마지막 출근을 했다. 2014년 봄, 해외에서 돌아온 이 회장은 옅은 미소를 보였다. 공개된 자리에 등장한 거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선생님 건강 어떠세요?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실력 프로레이. 부모를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함성이 거리를 달궜던 1987년. 한국 경제계를 지배하게 될 한 인물이 전면에 등장했다. 지금 이건희 회장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숨지고 그의 셋째 아들 이건희가 2대 회장에 취임한 것이다. 일동 묵념. 이건희 나이 46살이었다. 새 회장의 취임 일성은 변화와 도전이었다. 제2의 창업을 가꾸는 선봉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회장 이건희. 이건희는 1942년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66년 삼성에 입사. 20년 가까이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았다. 형들과의 경쟁 속에서 후계 낙점을 받은 이는 바로 이건희였다. 이병철 회장이 아드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평가를 했겠죠. 어떤 분이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가장 뛰어날 것인가. 평가를 해본 결과 이건희가 삼남이었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 거대 그룹 삼성그룹을 이끌어갈 만한 자질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셨겠죠. 장자 승계의 관례를 깬 당시로선 파격이었다. (40대) 젊은 총수는 현장을 누비며 변화를 시도했다. 10대 16, 10대 16 정도가 되는데 10대 16이 되나? 이걸 좀 높여버려요. 여기 쓸쓸해서 맨날 저런 것만 보다가 이걸 보니까 우선 쓸쓸해 나도. 근데 실제로 이 시각학적으로 가까이 와보고 뭐 하고 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좋다 하는 게지. 이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시장이 개방되던 1990년대 초. 이건희의 목표는 세계 인류, 그리고 이를 위한 혁신이었다. 하지만 50년 묵은 조직의 습성은 쉽사리 변하지 않았다. 이건희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92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삼성 전체가 사그라들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하루 4시간 넘게 자본 적이 없다. 그 해의 체중이 10kg 줄었다. 1993년 세상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세계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만 합니다. 그의 회장 이건희는 해외를 돌았다. 세계 시장에서 삼성 제품의 경쟁력과 수준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삼성 제품들은 위기를 말하고 있었다. 해외 시장에서 가격은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소니가 훨씬 비싸고,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은 이제 원가는 비싸졌는데 비싸게 받을 수가 없고 하니까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가다가는 삼성이 망하겠구나. 이거를 탈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도 양위주 경영을 벗어나서 질위주 경영으로 가야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삼성 사장단들이 프랑크푸르트로 소집됐다. 제가 생각에는 한 500명 정도 강당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쪽 저쪽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거의 뭐 회장단, 사장단, 뭐 부사장 전부 다 웬만큼 다 모였어요.
해외를 돌며 회장이 보고 경험한 것들이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사장단에 전달됐다. 밤샘 토론도 이어졌다. 동경에서나 LA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회의하고 왔던 게 그런 것들 녹음을 아주 잘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녹음 테이프로 계속 이제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회장이 좀 말씀하시고 스태프들이 대답하고 하는 이런 그 테이프를요 거의 밤새 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건희의 신경영 선언이다. 국제화 안 하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 인류가 돼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보자는데 근데 그렇게 뭐 생각을 바꾸는데 그게 쉽습니까? 사람 습관이나 이런 것들 안 바뀌지 않습니까? 영하의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국내 최초의 칠사제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7시 출근 4시 퇴근제가 한겨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동하러도 가보고 뭐 영화를 보러도 가고 저도 그 칠사제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봤어요. 이런 걸 접하면서요 생각이 정말 달라지고 시간도 압축해서 일하는 방식을 접하게 되고.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양양자 의원. 그는 칠사제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 그러니까 상사들은 이래가지고 회사가 되겠나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맞았어요. 4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칠사제가 아니었으면 저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강박에 가까운 품질 경영도 이때부터다. 불량 무선 전화기 15만 대를 전 직원들 앞에서 소각한 일은 유명한 일하다. 불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회장의 엄중한 명령이었다. 나에 대한 분신인데 이것들이 다 들어가는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걸 마음의 표현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량을 암에 곧잘 비유한다. 암세포의 분열과 전이를 그대로 닮은 것이 바로 불량 제품에 관한 소문이다. 암적 증상의 조기 발견과 퇴치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게 된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체 삼성으로 퍼집니다. 우리 회장님 진짜 무서운 분이다. 500억 원어치 휴대폰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다 태워버렸다. 품질 불량 내면 우리 잘못하면 집에 간다. 그 다음부터 삼성은 품질. 회장이 그렇게 원했던 품질 강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반도체 왕국 삼성전자의 심장과도 같은 기흥 반도체 사업장. 1983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이후 삼성 반도체는 생산과 기술 모두에서 명실상부 세계 1위다. 올해 2분기 전 세계 D램 시장의 42.1%, 낸드 시장의 33.7%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는 이건희의 꿈이었다. 오너 경영의 장점을 발휘한 과감한 투자와 빠른 결단. 고발주자였던 삼성이 이 분야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4년) 이건희는 자신의 돈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 지분을 인수했다. 반도체라는 이름조차 낯선 시절, 위험 부담이 크다며 선친과 임원들은 반대하던 일이었다. 이건희 회장께서 사재로 내려갖고 인수를 해서 그게 삼성 반도체 전신이 됐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 움직임이나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이미 아시고 그걸 이제 투자를 하셨고.
이건희는 선진 반도체 기술을 배우고 도입하기 위해 세계를 다녔다. 특히 일본의 기술자들을 자주 만났다. 거의 매주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 확보에 매달렸다. 일본은 한국을 경계하지 않았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어떤 기술은 훔치듯 베껴와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 지금 와서 얘기지만 그때 일본 기술자를 그 회사 몰래 토요일에 데려와서 우리 기술자들에게 밤새워 기술을 가르치게 하고 일요일에 보낸 적도 많았다. 창피한 얘기지만 그게 뭔지 몰랐었습니다.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또 64K D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개발하게 된다 그러더라. 솔직히 저는 정신 나갔구나. 큰일 났다. 이게 저 진짜로 할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いやもう日本の反応はひどいもんで、つまりですね、彼ら何言ってたかっていうと、一つは、とても優しい半導体なら作りやすい半導体なら作れるでしょうと。だけどその最先端プロセスの半導体は作れないでしょうと。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개발팀 직원들은 극기 훈련까지 하며 반도체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64km 행보를 보면서 이 힘들겠다가 아니라 엄청난 어디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중간쯤에 가서 이제 한 밤 12시쯤 도시락을 준다 그래요. 이제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이제 열어서 딱 먹으려고 하면 거기에도 이렇게 쪽지가 딱 넣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명운이 그대들에게 달렸다.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이제 몸이 굉장히 힘드니까 보고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여갔다고 그러면서 또 힘을 내서 돌아오고. 성공만 하면 반도체는 국가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었다. 1987년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4메가 D램 집접 방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삼성의 기술자들은 기술의 장단점만 비교할 뿐 결정을 하지 못했다. 회로를 건물처럼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이냐, 표면을 파내고 묻는 트렌치 방식이냐. 이건희의 선택은 스택이었고 선택은 옳았다. 전 세계에 4메가 D램은 거의 트렌치로 하고 우리만 유일하게 스택이라는 걸 이렇게 실험으로 해봤는데 그거를 스택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걸 고려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스택으로 해보라 이렇게 결정을 하셨죠. 우리 같이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드리긴 했지만 또 엄청난 회사의 그 방향 전환을 하는 거는 또 회장이 또 해주신 일이죠. 93년 또 한 번의 승부수가 있었다. 당시 반도체 웨이퍼는 6인치가 표준. 그런데 삼성은 그보다 큰 8인치를 선택했다. 기술적인 부담이 큰 모험이었다. 실패하면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됐지만 앞서가지 않으면 영원히 세계 1위는 될 수 없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기억 소자가 2억 7천만 개나 들어있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256메가 D램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993년 삼성은 반도체 시장 세계 1위가 됐다. 세계 1등 기업이 그저 꿈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한다고 얘기했던 굉장히 자본주의학적이고 기술주의학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우리가 10년 만에 세계 1등이 됐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 단 세계 1등 하려면 달라져야 된다. 반도체의 성공은 휴대폰으로 이어졌다. 지금의 글로벌 기업 삼성. 그 브랜드 이미지의 핵심이 바로 휴대폰이다.
작업 중이야. 디지털 익사이팅. 애니콜. 제대로 지켰어. 자신감을 얻은 이건희는 신수종 사업으로 휴대폰을 선택했다. 국내 시장 1위에 이어 세계 시장을 노렸다. 하지만 휴대폰은 반도체와는 완전히 달랐다. 반도체는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디자인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기술만 막 잘하고 원가를 낮추고 하면 누구나 사서 쓰는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휴대폰, TV는 다릅니다. 그게는 소비자고요. 그거는 외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이 돌아서는 종합적인 세트거든요. 그거는 업의 개념이 다릅니다. A phone. 그리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건이 등장했다.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애플의 등장은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시장은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다. 2010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 휴대전화 사업부를 완전히 바꾸었고 새로 나온 갤럭시 S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자 노키아의 길은 달랐다. It's about 3 words. Nokia is back. We're not going to apologize for the fact that we're not Apple or Google or Samsung or anybody else. We're Nokia to meet different needs, tastes, and the record straight here. On average, 160,000. And that's more smartphone sales than any other company by far. 1970년대 종이와 고무를 팔던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에 진출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으로의 변화를 한낱 유행으로 치부하고 따라가지 않았다. 완전한 오판이었다. 피처폰 시대의 최강자 노키아는 결국 2013년 휴대폰 사업 분야를 매각했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노키아 제품은 이제 자국민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 And for me, the next one will be probably Samsung. I'm kind of indecisive between the iPhone 5S, or the Galaxy Note 3. Yeah, I think Nokia's kind of out of the game a bit. 삼성이 빠르게 애플을 추격해 나가는 동안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반면 삼성의 위상은 달라졌다. 브랜드 가치는 소니를 앞지른 지 오래고 지금은 세계 5위로 치솟았다. 이건희 회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 한국 경제와 한국 재벌의 아이콘이 됐다. 이제 세계 주요 도시 어디를 가도 삼성과 삼성의 스마트폰을 만난다. 치열한 추격자 전략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한 삼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8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술과 디자인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세계 최초 폴더형 스마트폰을 선보이기도 했다. 20세기 말 처음 무선 전화 시장에 진출한 삼성은 스마트폰으로 21세기를 열었다. 21세기가 되면 지식기반 경제 시대가 되고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는 근본적인 경쟁력의 원천이 바뀐다. 즉 무형자산, 지식자산으로 바뀐다. 대표적인 무형자산이 기술력이고요. 또 브랜드 파워고 디자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 브랜드 파워, 디자인 역량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간파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취임 30여 년 만에 삼성의 규모와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은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기업 그 이상의 무게감을 갖는다. 지난 30년간 정치 권력은 5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었지만 이건희 회장은 언제나 그 자리. 변함없는 경제 대통령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주목했다. 그 취임 20주년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20주년이 맞아서 커져서 좋기는 한데 예. 앞으로 20년이 더 걱정입니다. 아, 앞으로 20년이요? 네. 그 앞으로 20년은 이재용 전무한테 이제 역할을 맡기셔야 될 건데요. 기초는 만들어줘야죠. 예.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서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고 우리가 샌드위치가 돼 있거든요. 예. 이거를 예. 극복하지 못하면은 예. 참 고생을 많이 해야 될 예. 위치에 있는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경제 위기론을 들고 나오면 다음 날 일제히 시장이 반응했다.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이 흔들린다는 신화도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을 안 차리면 계단 있어요? 4, 5년, 6년 뒤에는 큰 곤란이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절이 쌓아올린 화려한 성장탑. 하지만 그 아래는 그림자도 짙다. 오늘날의 삼성을 만든 반도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는 대표적이다. 2007년 고 황유민 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 노동자들이 골리앗 삼성과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건희 회장은 선대부터 내려온 이른바 문호조 경영 방식을 답습했다. 노조를 결성하려는 이들을 불법 도청하거나 미행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이 정한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은 노동 탄압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이 한국 재벌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또 실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여주는 것이 또 한국 재벌이 그러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무리, 법과 규율을 무시하고 그리고도 처벌이 되지 않는 일종의 통제되지 않는 경제 권력화가 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2008년엔 창사 이래 최대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다. 전 삼성 법무팀장의 비자금 폭로.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모든 언론기관이 움직이며 돈과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습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무팀장을 맡은 제가 중심이 되어 저질렀습니다. 이른바 삼성 특검으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이건희 회장은 당당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거를 옮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그래 생각해요.
정관계나 법조계에 불법 로비를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매번 수사 때마다 임직원들만 처벌받고 수사가 마무리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떠들썩했던 특검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특히 기자 여러분께 피해를 많이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특별 사면을 받는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이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 세 번째 도전으로 유치가 절박했던 강원도. 이건희 회장은 직접 IOC 위원들을 만났다. 특별 사면까지 받은 터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컸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해외 출장도 불사했다. Gave us hope and changed our history. Today, the shout of Pyeongchang can help to break down the wall between two Koreas. 글로벌 기업 총수이자 IOC 위원인 이 회장의 영향력은 상당했다고 한다. 결국은 마음을 산다라고 하는 게 결국 IOC 위원들은 갑이고 저희들은 을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IOC 위원들을 만나도 대통령조차도 을이고 저희들은 당연히 을이고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만큼은 갑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스포츠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 거죠. 이건희 회장은 1996년 IOC 위원에 선출됐다. 전 세계 단 110명뿐인 자리. 2017년까지 그는 20년 넘게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한국 스포츠의 국제화에 더 열심히 신경 써야 되겠고 또 이 오늘날 IOC 위원으로 선출된 게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졌다는 거와 사마란치 위원장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계의 거물들이 이 회장과의 친분을 자랑했다. 삼성은 IOC의 큰손이기도 하다. 1997년 IOC와 공식 후원 계약을 맺은 이후 30년간 삼성은 최고 수준의 올림픽 후원을 하며 신뢰관계를 다져왔다.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IOC 영향력이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올림픽 탑 파트너로서 거의 지금 한 20년 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축적된 어떤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도 이건희 회장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10분 활용하셔서 정말 많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처럼 들려오고 있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세 번의 도전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평창 이건희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다.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이제 더반에서 그걸 발표를 하는 순간.
그런데 그 당시에 평창이 이제 그 로케 위원장이 자크로케죠. 예, 자크로케 위원장이 발표를 하자마자 우시더라고. 거의 그분이 말씀도 안 하시고 무표정하시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우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어떤 고비, 그게 다른 어떤 심적인 가장 큰 부담을 안았던 고비가 아니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지구촌 인류의 함성이 벅찬 개막식. 하지만 당시 병석에 누워있던 이건희 회장은 이 현장을 함께할 수 없었다. 세계에 알리는 코리아라는 이 팀의 단일팀 구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삼성엔 3세 총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었을까, 영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도하에서 중국과의 그 경제 융합,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잘 되시기를 믿어 마치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가에는 여전히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장남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문제다. 선대 이병철 회장이 그랬듯 이건희 회장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자 했다. 삼성의 본질적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온갖 편법과 불법 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성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삼성전자를 가져야 한다. 이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2008년엔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려 한 시도가 드러났다. 이는 금산분리법 위반이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저와 삼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계신 점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에브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금까지 밝혀진 온갖 불법과 저질러진 걸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시냐? 이게 다 이재용 부회장으로 세습에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습을 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세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치, 언론, 학계 이런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자기 사람들을 심고 하는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어났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범죄 사실이 굉장히 중한 범죄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법원이 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줬죠. 2008년 이건희 회장은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이후 이 회장은 경영 일선 후퇴를 선언했다.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귀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 회장은 2010년 다시 경영에 돌아왔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귀 명분은 경영위기. 그의 귀환의 일부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고 다른 일부는 차갑게 비판했다. 그리고 실제로 2008년에 경영 일선에 물러난다고 해서 실제로 물러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직책에서 물러났을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니 또 형식과 실제가 너무 달라지면 불편함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다. 구조본이라는 거 없앤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미래전략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삼성은 제왕적 경영자 이건희와 후계자인 아들 이재용을 중심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듯이 보였다.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이게 흐뭇하 얼마나 흐뭇하. 국정농단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까지 가 닿았다. 삼성이 정권에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물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쓰였다는 의혹이었다. 글로벌 기업이랑 다르게 삼성만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검찰 수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1년간 수감 생활까지 해야 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쯤 복귀하시나요? 얘기해주세요. 좀만 더 얘기해주세요. 실내 회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뭐. 지금 참고하실 건가요? 후계자의 구속 수사와 수감, 이건희 회장의 긴 투병 생활, 삼성은 내후 외환에 직면했다.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 시대가 작별을 고하고 있다. 앞서 보고 먼저 걸어가 보고자 했던 사람, 세계 1등 기업을 만들고자 했던 경영인, 하지만 빈 만큼 그림자도 짙었던 기업인. 영광도 상처도 이젠 이 땅에 남기고 떠난다. 한 세대 또는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장이 마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박정희 개발 체제 이후에 지속됐던 추격형 경제,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에 의한 성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했던 분, 그리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규율 이런 것보다는 기업의 효율성을 더 우선시했던, 그리고 그게 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우리 경제 발전의 단계, 그 시대가 이제 마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명함이 있지만 저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대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그룹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시대는 자꾸만 이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도 파괴의 역사가 아니라 축적의 역사가 됐으면 좋겠다. 거인 이건희. 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싶었을까? 30년 전 그의 다짐 속에 답이 있는지도 모른다. 먼 훗날 삼성의 역사에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이 시대를 빛낸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